스페인 북부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이웃해 있는 바스크 지방.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 게르니카는 남다른 비극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공화정을 반대하는 프랑코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나치 독일이 그를 지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들은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다. 지방의회 건물에 있는 이 불탄 나무의 잔해가 그런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배경으로 그려져 정치와 예술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이곳 프라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작가 피카소는 이 작품에 단서를 붙였다.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게르니카를 돌려보내라고. 그 말대로 지난 1975년 프랑코 사후에야 게르니카는 오랜 정치적 망명을 끝냈다. 1981년 9월 9일 조국 스페인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온 것이다. 현대 미술 전시실에서 방탄 유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르니카. 이것은 1937년 당시 파리 만국 박람회의 스페인관 벽화로 제작됐다. 울부짖는 말, 죽은 병사, 우는 여인, 무채색의 담백한 색조 아래 독재 세력의 잔인한 사육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명한 게르니카. 예술적으로 승화된 이 역사의 한 장면은 지금도 인류사의 모든 폭력에 대해 부단한 항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기후가 쾌적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의 안달루시아 지방. 이곳의 남쪽 도시 말라가도 휴양지로서 그 맑고 깨끗한 정치를 자랑한다. 도시 곳곳에 고풍스럽게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들. 그런 역사적 장소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한결 그 아름다운 풍치를 더해주는 말라가.
이 도시가 20세기의 대표적 예술가, 현대 미술의 혁명가, 큐비즘의 창시자 등 수많은 찬사를 한몸에 받은 피카소의 고향이다. 말라가 시민광장 부근의 이 아파트에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출생했다. 그가 피카소라는 성을 따온 어머니 마리아 피카소 로페즈는 꽤 이름난 집안 출신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는 지방의 미술학교 교사였다.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 피카소는 자라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기르던 비둘기만 그리려 했다. 14살 때는 아들의 비범한 자질에 그 아버지가 자신의 화구를 물려주고 영영 붓을 꺾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1897년 피카소는 이곳으로 미술 유학의 길에 들었다. 스페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와 세르반테스. 정열과 격정으로 모험을 찾아 나서던 돈키호테와 분방하고 대담한 상상력으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피카소의 예술적 기질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곳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국립예술원에 입학했던 피카소는 고루하고 진부한 수업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주 수업을 빼먹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미술관과 박물관에 투자했다. (16, 17세기) 미술의 소장품으로는 세계 제1을 자랑하는 프라도의 많은 작품들이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스승이었던 것이다. 숨쉬고 말하는 듯한 벨라스케스의 작품들. 그리고 형체를 가능한 길게 느리고 활 모양으로 굴절시키는 엘 그레코의 그림들은 후일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기와 영감이 번득이던 피카소의 독자적인 고전회화 공부는 그에게 탄탄한 미적 감각을 길러주었다. (1899년) 피카소는 아버지의 새 부임지 바르셀로나로 돌아왔다. 스페인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이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떠난 개척의 도시 바르셀로나. 새로운 문물과 지식의 집산지 바르셀로나. (1882년) 건축되기 시작해서 100년 동안이나 짓고 또 앞으로 100년 동안 지어나갈 이 성가족 성당에서 우리는 이곳의 예술적 풍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도시는 예리하고 편견 없는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던 피카소에게 커다란 활력을 주었다. (14살) 때 처음 가족을 따라 이곳에 왔던 피카소는 그해 아버지가 교사로 있던 라롱아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한날이나 소요되는 입학시험 과제를 단 하루 만에 완성시키고 초보 과정을 뛰어넘어 바로 고등부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바르셀로나 예술원으로 바뀌어 있다. 무엇에 쓰던 기초와 작업이 필요하듯 피카소도 자기 재능을 연마하던 이 학창시절에 전통적인 화법을 충분히 익혔다. 그것이 새로운 조형 질서를 찾는 그의 유연한 상상력에 힘입어 후일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차례로 탄생시키게 된다. 그의 예술적 성향은 나날이 눈부시게 진전했고 마침내 학교 건너편에 독립된 아뜰리에를 갖는다. 자기만의 작업실. 이곳에서 피카소는 엄격한 고전주의자였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예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쉬게 된다. 변화와 모험의 강렬한 유혹을 잠재울 수 없었던 피카소. 그는 이 화실에서 그리고 또 그리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 또한 피카소는 이곳에서 시인, 음악가 등과 교류하며 그의 예술의 폭을 넓혀갔다. 파리의 검은 고양이를 모방해 만든 카페 포 캣츠. 여기서 그들은 자주 만나 정치와 예술과 문학에 대해 토론했다.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들은 파리 예술가들의 비판적인 양식에 동조했다. 이런 모임은 창작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던 피카소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8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이 카페는 여전히 젊은이들의 열기로 충만해 있다. 그들의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인생과 예술에 대해 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피카소는 이런 젊은 동료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관찰했으며 또 스케치했다. 때로 포스터와 메뉴도 그렸으며 1900년에는 이곳에서 첫 전시회도 가졌다.
페르로뮤, 산티아고 루시니언, 라몽 카사즈, 미구엘 위트릴로, 이들과 함께 피카소는 새로운 예술의 변혁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피카소 예술의 결정적 형성기였던 이 바르셀로나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1963년 피카소 미술관이 개관됐다. 이곳에는 9살부터 말년까지의 피카소 그림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10살 때 석고상을 보고 스케치한 그의 그림은 그 솜씨가 어느 미술교사 못지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할 나이에 그는 이미 미술관에 소장될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화구를 물려받고 정규적인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입학시험에 통과했던 피카소. 그는 이 무렵 자신의 손이 닿기만 하면 어느 종이라도 사용했고 환경이 제공하는 어떤 주제라도 선택했다. 후일 피카소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예술을 추구했지만 이런 고전주의의 정통적인 기법을 연마한 수업 시절이 있었기에 그것들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14살에) 접어들 무렵 피카소는 이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했다. 그의 여동생이 모델인 이 그림에는 엄격한 고전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예술적 취향이 많이 배어있다. 그러나 다음에 따로 아뜰리에를 얻어 그렸던 이 작품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놀림이 드러난다. 이미 생략과 함축의 기법을 터득한 이 그림이 마드리드 국전에 보내졌을 때 찬사와 함께 그에게 최초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국전에서 차석, 말라가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다. 바르셀로나 시절 피카소는 파리로 가끔 왕래했다. 표현의 온갖 가능성을 끈덕지게 찾아 나섰던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준 곳이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그려진 이 그림들에는 그가 받은 영향이 두드러진다. 피카소는 인상파의 색채 분할 이론과 로트렉의 현실적 주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 그림들에서는 야수파와 표현주의적 색채가 짙다. 이때 피카소는 지방 화가로서의 때를 벗고 개성적 양식을 모색하던 탐구자였던 것이다.
이런 탐구의 시기를 거쳐 피카소는 드디어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발견하게 된다. 청색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청색을 피카소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에서 최고의 것, 온갖 색 중의 색, 그것은 푸른 파랑이라고. 세상과 삶의 새로운 모습에 눈뜨기 시작한 그에게 적합한 색이 바로 청색이었다. 피카소는 우울하고 가라앉은 푸른 색조로 인생의 비애를 서정적으로 그려나갔다. 피카소의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청색 시대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색 시대는 1901년 파리에서 시작해서 1904년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끝나게 되죠. 이 청색은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색들보다 이미지의 표현에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색채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색이 피카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천대받는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주인공들인데요. 바로 이 청색을 사용해서 그들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색으로 표현한 세계가 그들과의 지적적인 접촉의 체험이라기보다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상징주의 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상징주의적 방식을 그림에 도입해서 보다 전위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때 피카소는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화가 이시드로 노넬과 친하게 지냅니다. 노넬은 피카소의 친구이면서 또 피카소가 아주 존경했던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의 소재도 대체로 집시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때 파리에 잠시 함께 있었던 친구 카사헤마스의 자살도 그의 청색 시대의 주제에 한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색 시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1903년에 그려진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청색과 검정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청색이 주조를 띠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색채에서 우리는 엘 그레코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초원이라는 작품은요, 거의 엘 그레코의 그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와 유사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청색 시대의 작품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감상적이기도 하고 퇴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지닌 조형가로서의 능력이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죠. (1904년) 마침내 피카소는 파리에 정착했다. 19세기 예술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성지로서 흠모받는 파리에 자신의 인생과 예술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신동도 여기서는 무명 화가의 한 사람이었고 몽마르트 생활의 고독과 가난은 피카소를 강한 의지의 인간, 현실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라비냥 광장에 있는 파또 라바르에서 또 한 번의 변신을 선언했다. 파또 라바르는 예술의 열정 때문에 모여드는 젊은이들로 늘 떠들썩했다. 당시 피카소가 만났던 시인 아폴리네르, 막스 자콥을 비롯 낯익은 이름들이 20세기 예술의 교두보였던 이곳의 역사를 보여준다. 피카소를 선두주자로 한 큐비즘의 산실답게 아비뇽의 처녀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1907년 살롱 도톤느에서는 세잔네의 대회고전이 열렸다. 이 전시회는 젊은 화가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피카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잔느는 화면의 평면성을 벗어나 입체감과 깊이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세잔네의 이런 시각과 화면에 조각적 입체감을 도입하려던 피카소의 의욕이 만나 마침내 큐비즘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다. 피카소는 이곳 세탁선 아틀리에에서 1904년부터 12년까지 8년 동안 살았습니다.
세탁선이라는 이름은 피카소의 친구이면서 또 여기에서 잠시 기거했던 시인 막스 자콥이 붙인 별명이죠. 이 장소는 1900년대 초기 파리의 문화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회화나 조각, 문학 등에서 많은 새로운 예술가를 배출해낸 곳이죠. 특히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제작된 장소라는 점에서 미술사의 혁신적 전환이랄 수 있는 큐비즘의 산실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07년에 제작됐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흑인 조각 그리고 세잔의 작품입니다. 이후 피카소는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까지의 작품에서 그의 예술적 성공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큐비즘에 대해서 피카소가 한 말은 늘 기억해둘 만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큐비즘을 발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특별한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내부에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 말은 결국 화가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작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큐비즘이라는 이 거대한 혁명은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와의 정신적 예술적 결혼에 힘입어 성취됐다. 그들은 1910년부터 1912년까지 공동 작업을 하며 초기의 분석적 큐비즘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형태는 허물어졌다가 조립되고 분해되었다가 다시 쌓아진다. 이런 반복작용에 의해 화면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회색, 황색, 갈색 등의 단색조로 인물과 풍경이 주로 그려졌다. 이 무렵 피카소는 또 한 번 모험을 시도해서 더욱 대담하고 환상적인 화면을 추구한다. 신문지, 헝겊, 담뱃갑 등을 화면에 꺼리낌 없이 끌어들여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는 꼴라주가 그것이다. 이 시기를 지나 피카소는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했다. 그는 단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특성을 묘사한다. 이는 후기의 종합적 큐비즘으로 화면에는 다시 색채의 밸런스가 회복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색채와 형태의 배합을 통한 즐거운 조형의 노래를 엿듣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큐비즘을 통해 근대 회화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피카소. 그는 이제 주제와 의도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예술가로서 최고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 더불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피카소는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게 됐다. 1947년 그는 도자기 마을 발로리스로 왔다. 발로리스의 이 마두라 공방에서 새로운 창작 의욕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다. 이곳 마두라의 도자기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전통을 자랑한다. 그는 무한의 영역, 미지의 영역을 끊임없이 정복해가는 정복자처럼 왕성한 제작량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6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2,000점을 제작해서 이듬해에는 개인전을 가질 정도였다. 이 마두라 공방을 거쳐간 많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피카소의 손길이 닿은 작품도 이곳에 남아있다. 피카소는 전문 도공들도 감탄할 만큼 풍부한 상상력으로 참신한 기술을 고안해내곤 했다. 도공들이 만들다 버린 그릇들도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어느새 올빼미, 소, 새 등으로 변했다.
회화와 조각의 종합 위에 굽는 불의 마술이 그에게는 또 다른 매력적 경험이었던 것이다. 이 차 대전 후 피카소는 남불의 앙티브에 잠시 머무른다. 니스에서 30분쯤 걸리는 이곳은 눈부시게 찬란한 태양과 감미로운 바람, 그리고 푸르게 출렁이는 해변의 휴양도시다. 그의 화실은 그리말디 가문의 이 성에 있었다. 그는 지금 피카소 미술관으로 개조된 이곳에서의 작품을 밖으로 반출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 말대로 고스란히 보존된 작품들이 오래된 성의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진다. 비록 그는 가고 없지만 60대 화가의 삶과 예술이 피어올린 음결체들은 생생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선다. 피카소의 앙티브 작품들은 뚜렷하게 양식적 특징을 내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중해의 풍광에서 유래한 듯한 산뜻한 색깔들이 돋보인다. 또 말년의 자유로운 예술원의 발현을 예감케 하는 작품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삶의 기쁨이다. 전쟁으로 시달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피카소의 여유가 빚어낸 작품. 자유와 평화를 만끽한 그는 화면에 그리스의 신화를 도입한다. 목가적인 이 그림에는 반인 반수의 목신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낯익은 시야를 새롭고 낯설어 보이게 하는 그의 무한한 표현력은 때로 우리를 유쾌하게 만든다. 오직 순수한 즐거움과 자유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유희. 그것은 예술의 한 바탕이기도 하다. 이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에도 노대가의 유희 정신이 반짝인다.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왜 새의 노래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가?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수했다. 새의 노래와 같이 샘솟는 그의 이미지는 늙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예술가는 모든 장소에서 오는 정서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감각은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종이 조각으로부터, 바삐 지나가는 인간으로부터 도처에서 찾아온다. 그는 이렇게 달려드는 감각들로 붓을 휘몰아가며 창작의 즐거움을 극한까지 밀고 나갔다. 마치 자수전을 쓰듯이 그림을 그리며.
이처럼 예술적 성취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그는 1973년 사망했다. 세잔느가 자주 그렸던 생 빅토르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액상 프로방스의 보브나르그 성. 그는 한 세기에 가까운 92세의 일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별장이었던 이곳에 묻혔다. 그의 묘지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휘황찬란한 실화에 쌓여 영광과 찬사를 한 몸에 누렸던 피카소. 그가 그의 작품 속에 심고자 했던 참다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인간의 드라마를 추구해왔다. 사랑과 평화의 드라마가 바로 그것이다. 피카소를 명예 시민으로 추대한 이 발로리스 시광장에 평화의 상징인 양을 들고 있는 조각품. 그것은 그가 추구한 사랑과 평화의 한 모습일 것이다. 심오한 휴머니스트로서의 피카소가 인간 조건을 예술로 언급한 유언장인 최후의 대작도 여기 발로리스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 박물관은 피카소의 그림 때문에 성당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다. 이곳은 그의 그림 제목을 따 전쟁과 평화의 성당이라고 불리워졌다. 차가운 돌의 숨결이 그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한 이곳에 그의 대작 전쟁과 평화가 있다.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발전 성화시키고 인류의 영원한 과제를 표상한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한다. 정신적 가치 때문에 살고 창작하는 예술가는 인간성과 문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짓밟으려는 도전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어왔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그가 바랐던 최고의 선은 인류의 행복이었다. 그 행복이 전쟁과 폭력의 야만성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되는 현실. 그것에 대한 당당한 고발장이 바로 이 전쟁과 평화이다. 나의 전생에는 예술의 죽음과 예술의 반동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했던 피카소. 그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 조건인 자유가 보장되는 화해와 평화의 세계를 추구했다. 인간의 건강한 노동과 대지의 푸근한 생명력이 포옹하여 마침내 평화가 세상을 아우를 때 우리가 해방과 환희의 춤을 추며 자유와 평화와 화해로 가득 찬 세계를 이룩할 때 그때 우리는 피카소 예술의 참된 메시지를 밝히고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